12주년이 된 한선재단을 보면서 또 요새 좀 돌아가는 게 좀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같은 심정이셨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조상을 보면서 또 굉장히 울컥하는 심정이 오는데요. 참 이럴 때 같이 옆에 계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또 고인의 뜻을 받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럴 때 그 이주호 장관께서는 혼자서 미국으로 살짝 가시면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작별 인사 좀 하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네가 좀 맡아라 이러고서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서 저는 그 이주호 장관이 돌아올 때까지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이 복잡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복잡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지금 이 경제하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이 물러나긴 했지만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홍장표 수석 같은 경우에 7과학번 동기고 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훌륭한 인재입니다. 근데 막스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참 아무리 그래도 막스 경제학 하신 분을 어떻게 뭐 제가 전공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잠깐 활동을 했을 때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 분과위원으로 저는 이제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대기업이 이익을 올리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그거를 중소기업들한테 나눠줘라. 도대체 그 목표 이익은 얼마며 초과이익이 뭔지 끝까지 초과이익을 정의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초과이익이 뭐냐, 어느 이상 초과되는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런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뭐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몰라도 또 모든 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초과이익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협력업체한테 나눠주도록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당시에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그걸 나눠줘야 된다, 계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야 이거는 너무 아이디얼하다.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얼함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또 인컴 레드 그로우스, 임금 주도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논문을 쓰더니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1번 정책이 돼버리는 걸 보면서 키워야 나누고 나눠야 키우는데 나누기만 하면 키워진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그 계보를 알 수 없는 주장이 성장 정책으로 포장이 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기의 대한민국이고 혁신과 기회 디자인, 앞에는 부정적인 단어고 뒤에는 긍정적인 그런 구호가 섞여 있습니다만은 제목을 잘 선택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오셨고 또 오늘 발제는 직접 또 박수영 대표께서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건 또 발제자로서 오셨으니까 박수영 대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자십니다. 박수 한번. 여기 순서대로 적힌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명장을 마친 임기철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동문대학교 교수시고 정책위원이신 최경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그다음에 앞으로 또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 청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크게 해주실 예정인 박용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네오라고 하는 네오인데 저는 이제 NEO 네오인 줄 알았습니다. 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일을 위한 오늘
대통령께서 내오고 내오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에서도 나오죠. 네오가 나온 것 같은데 한선재단의 네오의 운영위원이신 정원석 경영학과 대학원생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간이요 3시 반 조금 안 됐습니다만 우리 발제자이신 박수용 대표께서 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영입니다. 위기에 대한 민국, 그리고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한 2시간은 특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30분 내에 끝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시간상 사실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 안쪽에 비교적 상세하게 원고를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프레젠테이션에서 빠지는 게 있더라도 차분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동의하시겠지만은 정말 지금 위기에 대한 민국입니다. 이 위기에 대한 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안보, 사회, 경제, 정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4개 기둥을 포함해서 모든 작은 기둥까지 저렇게 작은 실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최근 뉴스를 잘 추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하나만 했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미리 철수했고 2개 사단 감축하겠다고 했고 DMZ 내 GP 철수하겠다고 하고 서해안 철책 170km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전방에 소대장이었는데 저거 다 저렇게 군병력 감축에 본국이한테 단축까지 하고 철책도 걷어내고 GP 철수하면 전방 소대장하기 정말 어렵겠다. 저 어떻게 누가 지킬 것인가, 이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무사를 해편이라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써서 기무사가 없어졌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는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줄줄이 구속이 되었고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카이는 압수수색을 수십 번을 당하다가 부사장이 이제 자살을 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부분의 불안이 더없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뉴스에 따르면은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군용기 여러 대가 최근 카디즈를,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수차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보가 이렇게 불안해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1.05였습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0.96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항이라고 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문제지만 신생아 숫자가 작년에 35만 7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구학에서는 40만 명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하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40만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30년 뒤에 신생아는 40만이 아니라 20만 이하로 태어납니다. 여성이 반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30년 뒤에는 10만밖에 태어나지 않는, 10만도 안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이런 결정적인 인구학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원래 통계청 예측은 2020년, 원래 2023년에서 2020년으로 내려왔었는데 실제로는 2018년 올해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4.3%, 즉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해 있는 굉장히 급속한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살률이 13년째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36명,
시간으로 따지면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해체되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는 뉴스들이 종종 저희 신문에 텔레비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공동체도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한남충이니 김치년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서로 비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중에 지니 개수가 최근에 발표가 되어 왔는데 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니 개수가 0.3 수준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서 학자들이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금년 1, 4분기에는 역대 처음으로 0.4를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401을 기록해서 거의 지니 개수가 후진국 수준으로 갑자기 나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이게 아까 우리 김부성 대표님 공화주의 말씀하셨는데 시민의식이 가장 기본이 사회의 가장 기본인데 왼쪽은 우리 한강공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일본 올림픽 선수단이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가면서 자기 락커를 치워놓고 간 장면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 저 사진을 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걱정이 정말 유공생님과 잠 못 이루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갈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요새 경제가 제일 큰 문제죠. BSI가 2017년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수치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2017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입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이게 전년 동기, 즉 작년 7월에 3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금년 7월에 단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52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단 5천 개 증가해서 전년 동기 30만 명 대 5천 명. 저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 증가된 일자리 숫자가 1,000명 단위로 내려간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요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작년도에 금년도 넘어오면서 무려 16.4%가 인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미 10.9%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2년 합산 27%가 넘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52시간 근무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거라는 정치권 최대 히트작인 손학규 대표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월급은 줄어들고 투잡을 뛰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월급 줄어드는 양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약 4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거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더 일을 하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입니다. 가장 엉망인 정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128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기도 도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129석의 선거석이 있는데 128명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단 한 석이 자유한국당에서 당선을 해서 128대 1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이재명 지사 민주당이니까 지사가 원하는 것은 의회는 무용지물로 그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128대 1.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도민들도 저 결과를 받아보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별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정세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반사적인 igno, 즉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축구 게임을 최근에 봤습니다만 상대방이 헛발질을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골을 넣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는 대한민국 위기, 그 위기의 원인은
뭘로 봐야 할 것인가? 우선 문재인 정부 내재적인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보수 우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노동가치설에 입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저도 공부했습니다만은 Y는 생산력은 L1, L2, KI의 함수입니다. L1은 노동력이고요. L2는 랜드, 토지죠. K는 카피탈, 즉 캐피탈 자본입니다. I는 요즘 아이디어, 이노베이션 이런 쪽을 네 개의 변수로 Y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중에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L1만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L1의 대표적인, 즉 노동가치설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B에 있는 그림에서 B2의 고소득층으로부터 택싱을 해서 B1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면 이게 C로 옮겨갈 거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B2의 택싱을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공장의 문을 닫고 외국으로 떠나가서 국민 전체, 즉 부유층이 떠나감으로써 상위 계층이 떠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소득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A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B1에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은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A1이라고 하는 더 낮은 수준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도 A라는 그래프가 B로 이동하게 되면 A1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B1으로 가서 역시 저소득층이지만 과거 A1보다는 더 잘 살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동경제학자들이 합의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게 올리게 되면 멀쩡하게 괜찮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경제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채용하지 말아야지 하고 채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올려달라, 이게 합의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저 반대로 급격하게 시끄럽게 올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인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치 과잉 사회라고 해서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료들도 있고요, 학자들 목소리도 셌는데 요즘은 모두 정치가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대학교 남북권역센터 개소식인데 이국종 교수,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입니다. 근데 신문에 당일 아침에 사진이 났는데 이 이국종 센터장은 잘려나가고 가운데 정치인들 있는 사진만 전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 센터장 없는 사진을 낼 수가 있냐 이랬더니 사진기자가 저한테 원본은 이건데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국종까지 들어가면 사진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가운데만 잘라냈다고 하면서 원본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는 맨 끝에 있는데 저 커팅할 줄도 짧아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서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가운데 전부 정치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치 과잉 사회는 너무 정치가 권한이 세고 특권이 세니까 그만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폴 라이언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죠. 폴 라이언은 48살인데 아이들하고 내가 좀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하원 의장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만두겠다고 발표를 올해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나요? 무슨 대표님 과거에 뭐 이런 분 좀 있었습니까? 자, 의원 보수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우리 의원 보수의 가처분 소득 비교한 표인데 제가 일일이 통계를 찾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예, 후원금까지 합하면 약 4억 정도를 받고 상임위원장이 되면 7천만 원 정도의 특활비를 받기 때문에 4억 7천만 원이 되는데 이 정도 보수는 아마 상장법인의 등기사 정도 돼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공화주의 아까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공화주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 어렵게 쟁취한 우리 자유, 인류가 어렵게 쟁취한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와 공공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시민윤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4가지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 우파의 내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영 논리를 뒷받침하는 지적 단순함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깊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처절한 고민 이게 담긴 정책이 나와서 누가 봐도 우파 보수의 정책이 탁월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성공했느냐? 9년간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 기업하기가 더 좋아졌느냐? 우리 자유도가 더 높아졌느냐? 학생들은 더 행복해졌느냐?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과연 몇 개 항목이나 그렇다,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자, 뺐어. 좋아. 자, 놓였어. 손흥민. 예, 러시아 월드컵의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전에서 독일 골키퍼까지 우리 진영에 들어와 있고 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과연 역습 기회가 생겼다고, 즉 상대방이 헛발질한다고 우리가 100%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손흥민이라는 우수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90분이 지나고 연장 오버타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뛸 수 있는 정신력 그리고 패스, 롱 패스라고 팀워크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골 더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저 장면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손흥민이 막 뛰어가는 장면 보고 엔드라인 넘어가면 저 헛거거든요. 이런 모양을 보면서 지금 저 문재인 정부의 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저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팀워크, 전략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보수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선재단은 이 와중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장청 균형을 이루거든. 저기 지금 네오 멤버들이 와 있습니다. 네오 멤버들 와서 바쁜데 와줘서 고맙습니다만은 이 청년들 모임으로 네오 내일을 위한 오늘을 만들었고 백종원 대표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가 60대 위주로 되어 있는 한반도 선전대전을 50대인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50대와 40대 학자들, 전문가들 영입하고 지금 30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네오까지 합하면 30대부터 70대까지 두루 연령 균형을 갖춘 우리 한반도 선전대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연구의 방식도 이렇게 섀도우 캐비넷 방식으로 기재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연구회, 교육부는 교육정책연구회, 환경부는 환경정책연구회, 과기부는 우리 기술혁신연구회 우리 이미철 원장님 모셨습니다만은 1대1로 대응해서 중장기적인 연구와 함께 이슈 파이팅도 그 당시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파이팅하는 이런 역할을 제공을 우리가 해야 보수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외 활동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서 이메일링 리스트로 한선 브리프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종이로 보내는 거 보는 사람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웬만해서는 종이로 된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유튜브에 올립니다. 찍어서. 그러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정책을 이해하게 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참 늦었다. 아직도 각 부처는 종이로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정규제 TV는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고요. 황장수는 19만 명, 조갑제 TV도 14만 명이 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은 유튜브의 신 170만 명을 갖고 있는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고졸인데 1년에 유튜브로 17억을 벌고 있습니다. 170만 명. 170만 명이면 웬만한 시보다 크죠. 수원시가 130만 명이니까 수원시 플러스 남양주시를 한 170만 명이 구독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앞으로는 유튜브 중심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깔아야지 종이로 나눠주는 옛날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크롱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30대, 40대에서 쓸만한 지식인, 정치인, 기자, 관료 찾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을 함께 토론하고 훈련을 해서 전국에 토크 콘서트라도 해서 당이 없어도 이게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지식인, 학자,
완료, 양성하는 마크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사진은 마치다 정경숙입니다. 제가 동경 갔다가 마치다 정경숙 간 적이 있는데 우리도 위공 선생님 이름을 따서 위공 학숙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 모아서 국가 간, 경제 관, 그다음에 뭐 미디어에 나가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병희 교수님 아마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위공학숙을 개설해서 우선은 주말반으로 운영했다가 나중에는 주중까지 하는 이런 학숙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재정적 자립이 중요한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그 만원의 행복 프로젝트도 하는 반면에 온라인상의 크라우드 펀딩도 해서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는 우리 한선재단이 재정적으로 자립된 보수 중도파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위기 대한민국. 아까 김진현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 대내 변수 무엇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위기 대한민국입니다. 이 위기 대한민국을 맞아서 한선이 우리 처음 만들었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기일전해서 진영 논리에 빠지는 지적 단순함,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깊은 고민을 담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생산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보는 우아한 한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발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좀 쭉 스캐닝을 해주시고 또 한선의 어떤 그 새로운 그 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토론 순서 1번으로 임기철 회장님께서 한선의 역할, 일탈국가의 정상궤도 재진입 방향타라는 좋은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임기철입니다. 한선에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과학기술 또는 산업 분야에 관심을 또 갖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부활시키자 하는 의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일탈국가. 정말 우리는 지금 일탈하고 있다. 예, 정상 궤도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다시 정상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선은 방향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제목을 한선의 역할, 일탈국가의 정상 궤도 재진입 방향타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4대 절벽에 지금 와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다. 이렇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곳곳에 갈등의 재생산 그리고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득주도 성장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의 경제 상황 엄혹하다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이 형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미래의 꿈을 되살려보자 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는 전혀 바뀔 기색이 없습니다. 이른바 불통과 오만 속에 이것이 마치 금과 옥조라도 되는 한 지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과학기술 혁신 또는 산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듯 싶은데 그 중에 하나 현 정부 최대 실적은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산업 차원에서 그렇죠. 게다가 이번 그 작은 태풍 또는 폭우 속에 우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무차별적으로 호수
또는 이 울창했던 산림 그리고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태양광을 모두 가설했는데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또는 홍수에 물에 잠기면서 새로운 제2차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는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현상인데 오히려 친환경론자들이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 태양광 쪽에 즉 신재생 에너지화 하겠다는 3020 얘기를 하죠. 또는 2030. 예,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20%를 가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불가한 것입니다. 저는 최대로 가면 한 5, 6%. 그러니까 매년 한 1% 정도씩 증가시킬 목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한다면 논리에 좀 닿는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자성하고 좀 정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지현 이사장님께서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그 추진 그래서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견제하면서 또는 어떻게 유도를 해나가야 4차 산업혁명이 인본주의에 바탕한 기술 혁신으로 갈 수 있느냐, 예, 이것을 사실은 고민하는 게 더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4대 절벽으로 첫째, 국가 간의 절벽에 와 있다. 자, 지금 소중한 역사마저도 전부 폄훼하는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폄훼하고 또 그 역사마저 지우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오늘의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간의 지금 절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최근의 상황들은 너무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니까요. 이제 안보의 주권마저 이를 위기에 와 있는 것이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모든 신뢰의 실종까지도 가고 있죠. 두 번째, 성장의 절벽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제가 성장의 절벽을 논하면서 사실은 작년 키스텝이라고 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하면서 바로 작년 8월 21일에 동아일보 경제의 눈이라는 그 칼럼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나서 좀 보았습니다. 1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이하면서 좀 과학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써달라 해서 저는 완곡하게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형 경제와 혁신활동의 환상적 결합 이런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아마 데스크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소득주도형 성장에 대해 이게 신문 컬럼에서 언급하면은 이 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데스크에서 바꾸셨더라고요. 제목을. 숨겨진 성장률 0.5%를 찾으려면 이게 제 컬럼 내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컬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의 의미는 기업의 혁신과 활력이 동력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이라는 궤도로 그려지는 축적의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혁신이 출발점이고 그 성과가 소득인 것이다. 혁신 활동에는 이념 논란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직 실사구시만이 강조될 뿐이기에 더욱 결합 요소로서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경제 논리가 실물 경제에서 성공을 가져오려면 혁신과의 환상적 결합 내지는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면서 우리 대표님도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이 산업이나 경제를 보는 분들은 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늘 하시죠. 앞서 생산함수 말씀하시면서 I를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혁신이 일어나서 즉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경우에 기업의 매출은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익은 점차 증대되고 이것이 다시 연구개발 투자가 되면서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소득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칼럼을 그것도 동아일보에 게재하다 보니까 아마 적폐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임기만 하고 올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소득주도 성장과 좀 또 인연이 깊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세 번째 절벽이 시스템 절벽입니다. 이른바 우리 보수 우파에서 박정희 모델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한 공을 60-70% 하면 과는 한 30-40% 구해왔죠. 근데 이제 박정희 모델은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경제 또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 즉 기업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 정부에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올 3월, 이르면 올해 3월, 아니면 지금도 계속 한 1-20%씩, 총원의 1-20%씩 계속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선택을 받은 그 우리 국민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큰 주름살을 가져올 것이다. 공공부문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민간에 대해서 규제를 양산할 개연성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공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공동체 자유주의의 자유야말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일으킬 때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바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개념마저 헌법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끝으로 신뢰의 절벽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굳이 공자의 무신분립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우리 다음 정부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 신뢰, 이것이 무너지면은 과연 다음에 이 복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네, 저희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노동조합의 침대가 돼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사회적 비용이야말로 너무도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합과 협을 통해서 화합한 화의 시대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뒷부분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선재단에서는 정치적인 중립 또는 보수, 합리적 보수, 그리고 개혁적 보수, 또한 진보일지라도 진보에서 합리적인 정책은 모두 아우르면서 그 합 그리고 협하면서 동시에 동북아를 넘어서 우리 세계 전체가 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가장 맞는 말씀을
저 칼럼을 통해 해주셨는데 적폐가 되신 걸 보면은 그 적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경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최경규 교수입니다. 이용환 사무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가볍게 토론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토론문 발제문을 바꿔보니까 너무나 진짜 광범위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또 아주 재미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쏙쏙 들어오게 정리를 하셔서 그 발제문만 제가 한 3번을 읽고 이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는 제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에 대한 고민보다는 12살 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저도 아주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창립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을 맺고 또 토론도 하고 예전에는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도 쓰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때의 한선과 지금의 한선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귀빈들을 제가 보면서 감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게 예전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또 와서 기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글도 쓰시던 그 많은 학자들이 다들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2살 한선이 앞으로 정말 많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영학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변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말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조금 준비해온 토론문은 아니고요. 제 어떤 소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저처럼 진짜 식견이 짧은 경영학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제가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한선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싱크탱크로 활동하고 청년 등에 대한 독서 모임을 통해서 현재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주신 것에서 보면은 정책위원회를 섀도우 캐비넷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심층 이슈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즉각적으로 심층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젊은 리더를 양성을 하고 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크롱 프로젝트 또는 위공 학사 등을 개설해야 한다라는 그런 프로포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이 위공 학사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약간 학자적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여기 제가 고유 명사를 그냥 쓰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어딘가에 이렇게 활자화 될 때는 고유 명사들은 그냥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경숙을 말하자면 벤치마킹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제 시작이 됐거나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니까 북촌 건명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을 투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정택 두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100억을 투척을 하셔서 1년에 30명을 말하자면 한 8개월 매주 4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한 달을 외국에 연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한 500에서 8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3%의 이자율로 100억에서 기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때요. 한 500에서 800 정도 30명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쨌든 이런 시드머니가 너무나 굳건한 아주 스테이블한 시드머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좀 표방하는 바는요, 학력, 국적, 성별, 종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을 말하자면 포텐셜을 보고 뽑는다. 여기에서 보면 학력, 국적까지 말하자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정의화 또 국회의장님께서 정경숙을 따서 정경숙의 어떤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었고요. 고운서당 이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연구원과 남부발전, 여기서 남부발전이면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과 어떤 MOU를 맺고 함께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우리와 이 한선과 얼라이언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딜까. 저희가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라이언스를 맺거나 혹은 뭔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오너십을 주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굳건한 재단을 만들고 또 펀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재미있게 보았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아젠다들, 말씀해 주셨던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좋은 아젠다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고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제가 위공학사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슬로건, 굉장히 좋은 목표도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항상 복병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또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연 그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진짜 넘어가면서 이 한선재단이 체질을 강화하고 또 변신을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청장년층에게던 연령을 말하자면 막론하고 어트랙티브한 그런 연구 재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숙제들이 나게 마련이고 또 재정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조금 생각해봤던 부분이 한선재단을 다층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위원과 정책위원들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회원들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결속력을 느끼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뭘까? 아까 SNS 말씀하셨고 유튜브 말씀하셨고 한선 TV 말씀하셨는데 요새 자생적으로 생겨서 한 10명, 20명에서 생겨서 지금 현재 200명이 넘는 학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학자들 몇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토픽 자체가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말하자면 협회, 기업인, 언론인,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는 뭐 기술자, 거의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블록체인을 많이 연구를 하는 핀텍, 인터넷, 은행,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인데요. 제가 그 학회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컨텐츠의 그 질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컨텐츠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냥 뉴스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학회지에서 학술지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올리고 자기의 의견을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제를 담당했던 금감원에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계속 어떤 반대 의견 또는 규제자적인 입장을 내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그 안에서 토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정말 나갈 마음보다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베네핏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자기의 지인을 불러오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200명까지 그 한 2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커졌습니다. 저희 한선은 좀 그런 식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정말 창대하리라 할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을까.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 컨텐츠가 정말 고품질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이런 카톡방이 되어서 사람들 간에 일반 회원들조차도 아주 끈끈한 어떤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대표님께서 F equal L1, L2, KI, 그래서 I가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한선에서도 이 I가 그냥 국가 경제의 성장만을 위한 I가 아니라 한선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I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BTS 뭔지 아시죠? 이병재 교수님 BTS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이죠. 그 다음에 NCT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끄떡떡 하신 분, NCT가 뉴 컬처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NCT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듣고 보니까 레고 모델이었습니다. NCT가 뉴 컬처 테크놀로지인데 이수만 프로젝트에 의해서 탄생된 그룹이에요. 지금 현재 21명까지 커졌는데 처음에는 한 5명, 6명에서 시작했고, NCT 드림, NCT 2018, NCT 127.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어떤 앨범을 낼 때마다 필요한 음색이 있고 거기에 탤런트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구성원들을 다시 모읍니다.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를 가지고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어떤 그 소재가 있을 때 필요한 적절한 어떤 인력들을 재구성, 재배치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섀도우 캐비넷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섀도우 캐비넷이 완전히 픽스되어 있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세그멘테이션이 되더라도 반드시 인티그레이션 될 수 있는,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브한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이번에 1학기 때 연구학교여서 뉴욕에 주로 가 있었습니다. VIA, 비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버는 다 어떤 모델인지 아시죠? 우리 카카오톡처럼 불러서, 근데 우버는 좀 더 가격이 쌉니다. 보통 택시보다. 그렇지만 뉴욕에서 택시를 타면 아무리 좀 가까운 곳도 워낙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우버를 타도 한 20불 이상 나옵니다. 타고 있으면은 미터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버는 미터기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택시를 탔을 때 이 미터기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VIA 아마 벌써 이렇게 눈치채신 분은 있을 겁니다. 이게 택시와 버스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간다고 이제 이 로케이션 베이스로 그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노선을 지나가는, 노선이 그러니까 원래 픽스된 노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말하자면 가장 최적화된 노선을 만들어서 한 블럭 정도는 걸어갈 수도 있고, 내려서도 한 블럭 정도 걸어갈 수도 있고, 값은 한 사람당 3불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타면 5불입니다. 2불 50, 메트로보다도 더 쌉니다. 이게 얼마나 선풍적인지 이제는 더 이상은 조금 과장인데, 리프트, 그것도 우버 모델이거든요. 우버나 리프트가 뉴욕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모델조차도 또 그것을 넘어서는, 좀 더 수요자들의 마음에 더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나오면 죽습니다. 한선재단이 1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재단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나 유사 재단들이 많이 생겼고요. 다 자기네가 마치 원조처럼, 우리가 어디 가면 원조 하잖아요. 한선이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컨슈머들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결속력 있게 할 것인가, 내부에서 우선 결속력이 생겨야 되고 이것이 외부로 소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스필오버가 되는 식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소통만이 먼저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만 두서없는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보니까 안 나오네요. 제가
디테일한 좀 그런 구체적인 그런 플래닝적 관점하고 전략적 관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주 뭐 다양한 그런 인사조직적 관점, 생산적 관점, 전략적 관점을 전부 망라해 주셨는데 요새 그 약간 우파 성향을 가진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 아침에 나올 때 그 무슨 얘기를 주로 부인께 듣고 나오냐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 입 조심해 이렇게 어디 가서 말 조심해 이게 그 모든 지금 그 교수님들이 아침에 같이 사는 부인으로부터 지금 이제 부인이 아니고 이제 총통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못 바꾸더라고요. 예, 평생을 이제 이렇게 총통으로 점점 더 힘이 세지시는 분이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이러면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측면과 함께 시대 정신도 문을 닫고 바른사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문을 거의 닫게 됐고 선진화 포럼도 이제 문 닫고 거의 지금 그리고 제가 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된 사단법인을 과거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사단법인 대표자 회의를 한다고 해서 실무진도 가시고 그래서 진짜 만들어진 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또 뭐 자료 내라 뭐 내라 뭐 이제 저 허가 취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는 노력들을 화끈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별로 남은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럴수록 좀 힘을 합쳐서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바른사회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할 때 가끔 격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뭐 열심히 잘하고 있다, 뭐 바른사회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보낸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좀 후원이라도 받을까 해서 선생님 성함이라도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건 몰라도 된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시고 물론 뭐 전화 안 주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서 제가 표어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우파는 돈이라도 내자 이렇게 제가 그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물론 뭐 돈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걸 제가 알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을 만들었을까. 근데 지금은 참여정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압박과 그 여러 가지가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국민이 주인인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박용호 전 청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청년위원장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애달픈 삶을 많이 현장에서 보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청년들의 연령층이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39세 이하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5세에서 39세가 한 24년 차이죠. 그 연령대가 한 1,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당 평균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쪽은 인구가 많고 나이가 어린 쪽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아까 우리 발제자님 얘기 보니까 지금 이제 한 35만 명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70만 명의 한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 이 소멸하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 제가 화두의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제가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는 지금 인구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란바토르에 그냥 아파트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냥 온갖 먼지가 그냥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식당에 울란바토르에 가면 쌍그릴라라는 굉장히 그 탑 클래스의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그 뷔페 식당에 그 20, 30대 되는 그 아가씨들 사실은 아가씨가 아닌데 아줌마 아기를 안고 왔으니까 아기들을 하나씩 그냥 그 옆구리에 그냥 또 옆구리막에 끼고들 들어옵니다. 아주 편하게들 들어와서
그냥 무리를 지어서 식사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쁜 유모차에다가 깔끔하게 끌고 오는 게 문화일 텐데 막 그냥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수유도 하고 막 제가 막 부끄러울 정도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그런 역동적인 나라를 보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위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은 저는 지금 병들어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느끼는 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흐르기 때문에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이런 병든 요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됐고 그래서 병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드렸듯이 오늘 발제자님 말씀 주신 건 너무나 진짜 처절하게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원리 원칙이 통하는 사회인가? 원리 원칙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통도 안 되고 병들고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리 원칙이 거부되는 사회.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안 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건강하게 먹는 그 원리 원칙을 지키면 건강한데 제대로 안 먹고 뭐 정크푸드나 식사를 막 건너뛰고 그러고 제 시간 안 지키면 병드는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52시간 주 근무제에 나타나는 폐해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 기업인들 구로동에 굉장히 많은 기업을 오픈을 했는데 예전에는 막 그냥 밤새서 일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녁 6시만 되면 슬금슬금들 다 퇴근하고 저녁 8시가 되면은 구로동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우리 창업 기업들이 다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냐 이거죠. 그들이 집에 가서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에너지 남으니까 그냥 당구장 갔다가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해서 새벽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을 일하지 않는 문화 쪽으로 생태계를 바꿔버렸다는 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로시간 문제도 있고 또 최저임금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근로시간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 왜냐면 퇴근 찍어야 되니까 퇴근 시스템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장이 혼나니까. 또는 대표이사가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6시에 퇴근하고 다시 옆에 다른 게이트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경비 아저씨한테 저 출근한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계시라고 다시 연구실에 올라와서 연구합니다. 왜냐? 자기는 똑똑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프로그래밍 속도가 느리다. 한참 생각해야 된다. 버그도 잡아야 되고 근데 집에 가서 일하나 회사에서 일하나 매 마찬가지고 속도는 회사가 빠르니까 회사에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팀워크를 이뤄서 블락별로 나눠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누구는 빨리 끝나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남아서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사고과 안 돼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이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렇게 밤늦게 일하고도 사실은 이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흔적이 없으니까. 또 받으면 불법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피해가 됩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주 50시간 일해가지고는 실리콘밸리에 살아날 수 없다. 주 100시간 일해야 된다. 주 100시간. 그렇게 에너지가 충천을 해야 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원리 원칙이 거부되는 사회. 또 전문가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있으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갑니다. 전문가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시장 경제 전문가라든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다 귀막고 있고 반기업 정서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 병든 원인이다. 또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균형이 다양한 분야에서 깨져 있고 아까 128대 1도 말씀 주셨는데 의회가 민주사회에서 의회가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한쪽만 옳고 어느 한쪽은 틀리기만 한
그런 사회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이 운동장이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혀버릴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 와서 분노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35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분노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 도전이 상실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36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매달 일어났던 그 취업자 증가 수가 한 70만에서 90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비교한 자료에 보면 30만쯤 1월 달에 올해 30만 유지하다가 10만대로 떨어졌다가 7월 달에는 5천입니다. 5천. 이거는 일 안 한 거예요. 정부가 일 안 한 거예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밖에 다 있고 이 비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경제 정책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작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유나 해안 이런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 정부에 안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더 빨리 처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리버스하면 답이 됩니다. 전문가가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 있고 전문가가 작동하려면 이런 인사 시스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부의 장관들을 임명할 때 무조건 한 30%, 35%는 야당한테 그 몫을 준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권이 바뀌면 30% 내지 35% 야당한테 줘가지고 이게 정치 이념적으로만 진보와 보수로만 이렇게 내각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다양한 시각이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아끼는 마음에 아마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돌릴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가 정신, 지금 반기업 정서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풀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나눔과 배려, 사랑이 좀 있어야 되겠고 삶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지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행복 지수 너무 낮고 삶의 질 지수도 너무 낮고 출산율도 너무 낮고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여기 점심 먹을 때 여기 오기 전에 점심 먹을 때 식당에서 서빙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딱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한테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다. 혹시 결혼하셨냐? 결혼 안 했대요. 너무나 예쁜 아가씨인데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나이도 물어봤어요. 아가씨한테. 34살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했습니까? 아니, 일자리가 제대로 없는데 돈벌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미리 결혼한 친구들 34살 여성이니까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했대요. 근데 왜 그걸 보면서 결혼할 생각이 안 드냐? 결혼식 할 때는 결혼 좀 할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애 낳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결혼 안 하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맞벌이 하는 사람대로 부모님 자기가 또 애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삶을 왜 가지?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악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돌아가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보수가 괜찮아지면 이제 삶의 질을 찾다 보면 배우자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3포 세대, M포 세대를 넘어갈 텐데 경제가 모든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의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건물마다 막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어. 그리고 건물마다 화장실도 열려 있는데 휴지도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나가는 분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좀 용변을 보려고 그럴 때는 얼마나 급하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안 열어주고 있고 경비 아저씨들은 철저하게 문 잠가놓고 우리 사회가 참 각박하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도 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다 휴지 들고 다녀야 되고 다 우산 들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죠. 편안할 때 어디 가서든지 우산 편하게 쓸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일 처리할 수 있다면 좀 그런 데서라도 마음이 여유로울 텐데 그렇지 않은 사회, 각박한 사회, 결국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게 제가 5번째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총명한 리더십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총명.
귀 맑을 총 맑을 명입니다. 귀가 맑다. 총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죠. 귀가 밝아서. 그런 총명한 리더십이 좀 살아나는 사회가 돼야 우리 황희정승이 고려하셨던 사회, 이일곡 선생님이 고려했던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도전 정신을 좀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나 암울합니다. 일자리도 없고요. 지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누가 차고 가느냐? 이 외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 또 집에서 계시던 아주머니들께서 가정주부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오히려 더 이제 밀려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좀 격려를 해주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전문가가 작동이 되려면 비전문가들이 좀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요. 오류가 삼류 행동하고 삼류가 인류처럼 행동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정말 인적 쇄신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인적 쇄신 지금 인사권자들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냐면 이런 띵크탱크, 한선재단 같은 이런 띵크탱크가 섀도우 캐비넷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주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통찰력 있는 정책적 제안들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민간단체만도 못하는구나. 이 캐비넷이 오히려 섀도우 캐비넷한테 모든 걸 맡게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띵크탱크 우리 한선재단이 좀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선재단의 그 참여 인력들이 나이가 좀 더 평균 연령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그 바텀 10 쪽에 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꼰대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린 한선재단, 개방된 한선재단, 정말 같이 하고 싶은 한선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혁신 디자인의 기본 설계가 될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끝나기 전까지 인적 쇄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아주 스캐닝을 쫙 한번 해주셨는데 전문가, 기업가, 나눔과 배려, 여유, 경제, 꿈, 참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만에 얼마 전에 가서 대만대학교 교수님들 경제학과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대만대 경제학과, 대만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라가 젊은이들이 헬코리아라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디어에서 봤다. 그래서 그럼 자기네 나라 대만의 젊은이들은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로 표현했어요. 고스트 아일랜드래요. 고스트 아일랜드. 그래서 고스트 아일랜드면 유령섬. 그래서 이제 그게 한자를 물어봤어요. 이제 영어로 저로 대화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귀도더라고요. 귀도. 귀신의 섬. 그래서 귀신의 섬에 사는 분들이나 지옥에 사는 우리나라나 지옥이냐 귀신이냐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정원석 대학원생께서 또 레미저라블 코리아라고 이렇게 불어로 막 적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만 좀 너무 우리 듣는 사람이 너무 충격받지 않게 귀신이냐 지옥이냐 가지고 싸우지 않게 조금만 좀 살살.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영 제너레이션이 올드 제너레이션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당신 말만 쏘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귀신, 지옥, 불 이러고 있어. 그래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나쁜 뜻은 아니고 제가 미리 읽어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여기서 충격받고서 안 나오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원석 대학원생이신데
석사가 좀 박사 지금 예? 사업체에 계시고 대학원에도 그러면 학생인 동시에 또 벤처기업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예. 네오의 운영위원이시고 뭐 아주 뭐 모든 걸 갖추신 것 같은데 어디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럼 어르신들께서 잘 좀 봐놓으시고 혹시 뭐 주위에 좋은 또 파트너가 있으면 한번 겸사겸사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적을 사업체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동업자랑 같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치중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동업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제가 사업체명은 밝히지 않는 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이스트도 그럴싸하지만 지금 너무 사업체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제 제안을 받을 때 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랄하게 갈까, 직설적으로 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싸움 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소신 있게 그러나 예의를 갖추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은 톤다운 시켜서 전달하는 게 그래도 청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한국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어떤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레미제라블 코레아라고 제가 그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동성 그리고 과거의 장밋빛 미래 그리고 너무나 이 태극의 기운에 힘입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든 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역동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부 분열에 치중된 상태에서 지금 외압에 시달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북한에 넘겨주는 이런 비참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저는 리더십 크라이시스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늘날의 따로국밥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통합적으로 조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 영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로국밥 사회에서 정작 깍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부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지금 탄압받는 시대 속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따로국밥 대한민국을 명칭하면서 이제 분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 사회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어른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느낌을 적어도 청년은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어른들 때문일까? 그리고 이것이 다 어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온몸으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들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말씀, 저의 부족한 말들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에게 충분한 존중의 의사를 표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까?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저는 따로국밥 대한민국의 주역 나쁜 어른들로 한번 규정을 해봤습니다. 약간 유치하지만 그래도 귀에 쏙쏙 박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쁜 어른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나쁜 어른들이라는 생각에 된 원인은 일단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의 위기 근본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다라는 데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굳이 문재인 정권과 지금 현재 좌편향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토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나쁜 어른들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문득 대망을 읽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일본 전국 통일을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로 일본 사회에서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적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일까?
과연 좌편향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지금의 현 여권과 정부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시급한 적폐와 적들은 여전히 혼노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노지에 있는 적들, 즉 나쁜 어른들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저는 뭐 멀리 안 보시더라도 잠깐 들렀다 가셨는데 20개월 후만을 미래의 전부로 바라보고 있는 기득권 정치인분들, 특히 보수 세력에 지금 자리를 뜨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나쁜 어른들이라고 규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상대 진영이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진 어르신들, 적어도 그분들 역시 지금에게 권력을 넘겨준 그런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스스로를 불살라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보수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자기 객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들의 관심사는 20개월 후에 있을 자리 보전에만 치중되어 있는 바로 그 나쁜 어른들이라는 것을요.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본인의 그런 처절한 삶에서 온몸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결국 자기 스스로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장밋빛도 생각하지 않고 결국 내 때에서 내 유전자 끊겠다 하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렇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착한 어른들의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착한 어른들이란 어떤 존재일까? 바로 세대 통합을 지향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후세대에 자신이 누적해 놓은 바로 그 경륜과 올바름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른들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순신의 마인드로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보수 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태생적인 배경도 그런 올바른 보수와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른들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청년 못지않은 순수함과 열정을 지닌 어르신들에 의해서 결국 세대 통합이 주도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금 그 어른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구청년 신세대, 구 어르신들 그리고 신청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지금의 한선재단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문득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서글펐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지금 한선재단이 서서히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 본인 스스로가 장년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텀 10% 연령대에 속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선재단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와 가치와 그리고 올바름은 지금 그 작년의 세대에서 단절되고 소멸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있는 청중분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 통합 모델을 발판으로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조화를 이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선재단의 뉴 제너레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훌륭한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획사의 어른들 그리고 연예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그런 경륜 있는 손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빌보드 차트 1위 석권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빌보드 무대에 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아무리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성과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어른들의 도우심과 병풍막이 그리고 그 세대 양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청년들은 또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다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한선재단이 지금 위공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 자유주의 사상을 어느 정도 새롭게 전수하고 또 이를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Form is temporary but the class is permanent라는 말인데 형식은 일시적이나 수준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일시적인 형식상으로는 죽어가고 있고 소멸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저는 한선재단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 수준을 지켜나가고 후세대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수 있다면
말씀 그대로 다시 폼이 우리 쪽으로 돌아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레미제라블로 시작했지만 희망찬 내용으로 그 역할을 한선재단이 주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적이에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또 글을 많이 읽었지만은 또 오늘 그 토론문이 굉장히 좀 감정적인 감성적 단어도 좀 많이 들어있고 좋은 그런 글도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요새 댄디 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멋진 모수들, 그래서 멋있는 모습에 그런 보수적 가치를 또 이렇게 멋있게 잘 구현해내는 그런 청년 세대의 모습들이 조금씩 구현이 되고 있는 또 그런 또 사회 한 구석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우리 이런 내용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때의 유전자를 끊겠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을 내가 무슨 뜻인지 적어봤는데 막 적어놓고 노니까 무시무시하네요. 내 때 유전자.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한 4시 43분 정도 됐는데 저 플로어에서 두세 분 정도 말씀 좀 듣고 그리고 발제자의 말씀도 듣고 마무리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좀